집값 하락에 대한 견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저는 부동산 시장이 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 보진 못했고 뉴스 기사 하나 접했는데요. 불편한 얘기 좀 드린다면은 우리 EUK님께서 집값 하락에 대한 견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저는 제가 드리는 모든 말은 근거가 없는 망상이다. 이걸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니 어떻게 마냥 오르겠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상승세가 끝났고 본격적인 큰 하락이 오는 전조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전조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뭐 내년도에 이 고점 찍고 크게 빠진다. 그리고 마지막 매도할 수 있는 기회다. 아무도 집을 받아주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틀렸고 작년에도 틀렸고 재작년에도 틀렸어요. 계속 틀리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이제 성격이 삐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렇게 봐도 좋아 보이면 이제 정말 좋더라. 이게 제가 지향하는 바인데 지금 하락과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근거는 그 근거만 놓고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첫 번째 뭘 짚고 싶냐면은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만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집값이 하락 요인이 있고 상승 요인이 있죠. 주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상승 요인이 있고 하락 요인이 있는데 이분들 주구장창 그 하락 요인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락 요인이 있고 상승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하락 요인이 5가지라고 하면 가정해 볼까요? 상승 요인이 2가지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하락 요인이 5가지, 상승 요인이 2가지면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편적인 생각은 하락 요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 요인은 이게 다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승 요인 2가지의 힘이 파급력이 하락 요인 5가지를 합한 요인보다 더 크다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반되는 요인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라갈 때는 하락 요인이 없을 수 없고 떨어질 때도 상승 요인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실린 무게가 훨씬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지배하는가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세가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세 하락 전환 이런 게 아니라 단기 조정으로 보고 싶은 것이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좀 하락론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조목조목 따지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승 요인 몇 가지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 유동성 사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테이퍼링 끝나고 뭐 그 후에 금리 몇 번 올려주면은 이거 유동성 문제 다 끝나고 뭐 인플레 문제 다 끝나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응?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막장의 상황으로 이게 왔는지 감이 도대체 안 오십니까? 이거 쉽게 안 끝나요. 네. 그럼 이렇게도 말씀드리면 무주택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은 제가 마치 뭐 집값이 엄청나게 막 오르기를 기원하는, 바라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상상은 자유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집값이 올라라 외치지 않아도 갈 것들은 다 알아서 갑니다. 빠져라 외쳐도 갈 것들은 다 알아서 갑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간단한 수급 논리와 상승 요인 2가지는 수급하고 그럼 뭐죠? 수요 공급 문제, 국내적인 요인, 수급 문제랑 유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문제는 수급,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경제 전반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 유동성, 저금리,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힘이 다른 하락 요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치아와님, 문정부 마지막 상승 시기는 지나갔나요? 지나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 내년도 대선 전에 그 사이에 오차가 나올 것 같다.
이미 영상 여러 번 찍어 올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본다면은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저는 그 단서 하나하나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결론을 정하고 제가 만약에 집값은 올라야 되라는 논제를 정하고 근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오를 수밖에 없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랑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 결론에 입각해서 근거를 역으로 쓰면은 우리는 그 글에 속을 수밖에 없고 그 말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영상이나 그 어떤 뭐 칼럼 이런 거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라고요. 거꾸로.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대번 느껴요. 대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문제를 풀 때 이 장황한 글 속에 주제를 찾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시험 안 보지 않습니까? 이 장황한 글 속에서 헛소리를 찾아라. 허튼 소리를 짚어내라. 이런 거 문제 안 풀어봤기 때문에 맨날 당하는 겁니다.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이 전세 시장에서 불거질 만한 문제, 뭐 전세만 비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시장이 우리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담화에서 어젠가요 말씀하셨죠. 부동산 시장이 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전 보진 못했고 뉴스 기사 하나 접했는데요. 좀 불편한 얘기 좀 드린다면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저는 흥분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시청자로 참여해서 그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은데 제 눈을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자발적으로 조용히 있고 싶어서 조용히 있는 거랑 이 부동산 시장이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꼼짝 못하게 막 팔다리 붙잡고 있어서 조용한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후자예요. 후자. 전자가 아닌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되게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진작 좀 이렇게 이사대책을 빨리 써서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어 드릴 걸 좀 죄송합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썼었더라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글로벌적인 구조가 짜여져 있었던 상황에서 정책 미스까지 가세하면서 더 큰 불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은 것이고 결국에는 집값도 안정되고 서민 물가도 잡히고 뭐 경제 잘 돌아가고 뭐 목표하는 뭐 계획을 5년 목표 내 집 마련 5년 목표 계획도 세우고 이런 사회를 모두가 꿈꾸겠습니다만은 비단 그 사회가 현실이 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어떤 나라는 뭐 그렇게 쉽게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복지 내세워서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그나마 깨어있는 나라들이 국민들이 이제 이 보편적 복지나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서민분들은 그냥 서민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흙수저였고 이 지하 5층에서 이게 지상세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부자들을 원망하고 부자들을 지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을 원망하고 부자들을 지탄하고 부자들을 내 옆으로 끌어내린다면 그 사회는 망할 것이고 그 나라는 갈 길을 잃을 것이고 중요한 건 그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자를 욕하고 부자를 잡아 끌어내리기를 원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못 됩니다. 나도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도 그분들이 최소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놔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을 역행하는 역행이 아니라 시장을 그냥 무시했죠. 왜냐하면 처음에 파리 대책 나올 때 어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게 일종의 슬로건처럼 말씀하셨고 정책이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 이건 약간 권력에 취한 그런 멘트 하지 않아도 되는 멘트를 하시면서 시장과의 어떤 시장은 적대시야의 상대, 내가 무너뜨릴 상대, 그래서 무너뜨려서 이건 KO로 넉다운 시키고 내가 박수 받겠지라는 착각에 빠진 분들,
이런 정책이 난무를 거죠. 뭐 정책 한두 번 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그러면 사실 저는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 영원한 정책이 없고 영원한 정권 권력도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뭐 바뀌겠죠. 바뀌어야지만 옳다라는 게 아니라 바뀌겠죠.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든 영원한 정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 시장 외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정책이 바뀌는 때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들어간 길을 다시 돌아와서 이 길로 갈 때는 잘못 갔네? 여기로 가야지가 아니라 돌아왔다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허비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게. 그리고 그 감당은 우리 국민들이 으쌰으쌰 해주셔야지만 그게 또 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될 수는 있을까? 그리고 되더라도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까? 가늠이 안 설 정도로 누더기가 돼버린 이런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세무사들도 양도세 신고를 포기할 정도로 엉망이 된 이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법을 다 누더기로 뜯어고친 걸 보면서 그냥 깝깝한 마음입니다. 그냥 깝깝한 마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부자병법인데 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자 이거 다 떠나서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좀 방향대로 가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킨다라는 개념을 좀 바꾸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킨다라는 게 요렇게 뭐 품 안에 쥐고서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엎질러지면 큰일 나는데 요렇게 막 품 안에 막 쥐고 있는 거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지킨다라는 개념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 어느 정도 벌어야지만 지킨 거예요. 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벌어야지만 번 게 아니라 지킨 건데, 그러면 벌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벌어야지만 진짜 번 거고, 어느 정도밖에 못 번 거는 번 게 아니라 지킨 거고, 아무것도 번 게 없는 거는 손실본 거예요. 손해본 거라는 거예요. 손해본 거. 이 개념부터 깨닫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좀 옳다고 봐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많은 걸 물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상담 때 만나 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그 삶의 그냥 가치관을 전수해 주세요. 그게 부모님이 뭐 피땀 흘려 번 돈 1억 2억 넘겨주는 것보다 더 값진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녀분들에게. 그래서 맨날 근데 학교에서 국영수 잘하면은 좋은 대학 가면은 그 경제적 가치관이 생깁니까? 아니지. 꼭 경제적인 가치관뿐만이 아니지. 사회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뭐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문직 고소득자분들 중에서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렇게 살아온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하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근데 그게 올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낄 정도로 소득이 많더라도 번 돈을 가지고 똑바로 굴리지 못한다라면은 이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자녀분들에게 좀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무슨 어린 친구들에게 뭐 돈 얘기를 왜 해? 돈은 지저분하고 천박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 이제 9살밖에 안 됐지만은 무슨 같이 놀더라도 갑자기 돈과 모든 게 다 돈과 연관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꺼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생각에 대한 해석을 조금 좀 바꾸시면 어떨까? 내 통장에 1억이 있었다? 지금도 1억이 있다. 난 지켰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최소한 1억 2천 정도 돼야지만 지킨 거야. 번 게 아니라. 그게 안 돼 있으면 모조리 손실 본 겁니다.
1억이 9천만 원 되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거 좀 깨닫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값진 거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어찌 시켜주는지 일단 저는요 제일 작은 것부터 일깨워주게 해요. 왜 방에 불을 꼭 꺼야 되는지 이거를 방에 불 꺼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방에 불을 꺼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참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5살밖에 안 됐지만은 돈 나가니까 불 꺼야지. 불 끕니다. 눈 나가는 거면 지가 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그거를 우리가 천시 여기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서 모두가 돈을 원해. 돈은 지저분한 거야. 아직 네가 알 게 아니야. 우리 자녀가 막 돈을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 결국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면서 돈에 대한 교육 하나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장 기본. 장난감은 또 사달래. 왜 장난감이 두 개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거 경제적인 걸 다 얘기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 얘기 풀어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곳이냐, 개발과 무관한 곳이냐, 또 나눠볼 수 있겠고, 일단은 저의 관심사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재개발은 이런 식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색깔 다 떠나서 상식을 어긋나는 것을 자꾸 맞다고 강요하는 분들이 만나면 일단 화가 납니다.